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일본 GDP 대비 높은 정부 부채 비율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갑자기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의 정부 부채도 GDP 대비 지금 한 110% 가까이 상반기 기준으로요. 110% 가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패널들이 일본처럼 미국도 이제 심각한 경기 불황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기 불황이 시작될 거고 미국 증시는 이제 폭락할 거다. 그것도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폭락 사태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한 40% 정도 하락할 거다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98년도 일본 경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그 98년도 그 정부 부채가 갑자기 늘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 98년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年도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아마 10% 20%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출 시장이 막혀버리니 일본은 이제 내수 경기가 갑자기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제 정부 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 하면요. 일본이 이제 재정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98년 연말까지. 그러면서 엔화 가치는 그 달러당 120엔입니다. 상반기에 평균이. 그런데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200엔에서 300엔까지도 일본 달러 엔화 가치가 추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유튜브 공간에서 미국 경제를 두고 미국 달러 가치 하락, 미국 증시 붕괴와 비슷하잖아요, 얘기가요. 그리고 미국 재정위기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과 비슷한 것이 미국이 내년부터 심각한 경기 불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 얘기가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 1998년도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재정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끄집어낸 그 집단이 어디 있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헤지펀드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1998년에 일본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2.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왜 트레이더, 캐리 트레이더 자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10% 정도 됐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러시아 국제 투자한 헤지 펀드들한테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LTCM 사건 알지요? 롱턴 캐피털 매니지먼트인데 그 헤지 펀드의 경영자가 대표지요. 대표가 두 명인데 한 명은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경제학상 수상자고 한 명은 미국의 채권 전문가인데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 국채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이제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 가입자들이 환매가 일어날 거고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제 직면한 거죠. 그런데 이제 손실 정도가 뭐 심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때 디폴트 내지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아시아 외환위기 오니까. 그 다음에 가격은 또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재정위기 사태가 거의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채권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 지금 현재는 갚을 수가 없다. 향후 유가 오르고 석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 가격이 오르고 이제 판매량이 늘면 재정 수입이 늘어날 테니
그때 상환할게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헤지 펀드들은 이제 부도 위기에 몰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 그 헤지 펀드 운용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헤지 펀드 거의 다 도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투자신탁의 투자분석 팀장으로 있을 때인데, 갑자기 국제팀장이 회의 소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제가 한 얘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때는 헤지펀드들이 일본 재정위기와 엔화 같이 큰 폭 하락, 지금 미국 그 정부 부채와 그 다음에 달러같이 큰 폭 하락 및 미국 경기 불황 얘기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헤지펀드가 망할 거라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근데 국제팀장은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헤지펀드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시각대가 완전히 다르죠. 연초 제가 8.15 패널 활동할 때 그 다른 패널들하고 극단적인 의견차를 보인 거 비슷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경제 불황을 두고도 제가 비슷해요. 그렇게까지는 충격이 오지 않을 거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멀었다는 거예요.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면 주가 하락하는 거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 20%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받아가 올라가면 지금부터 오르는 거는 그렇게 그 지난 1년간처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아요. 이제는 연간 뭐 10% 정도 오르거나 이 정도일 거예요. 한번 조정을 받고 나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더디고 상승 속도도 이제 느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과연 미국이 본격적인 경기 불황이 올까라는 데 대해서 저는 좀 그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사실상 재정위기도 안 왔어요. 달러 가치도 8월에 엔화 가치가 달러당 한 140엔까지 하락한 다음에는 강세로 반전돼 버렸거든요. 지금도 나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연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거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얘기했고, 지금 유튜브 공간이나 공영방송에서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은 다 이구동성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 얘기가 맞는 거죠. 맞는데 앞으로 어떨 것이냐는 데 대해서도 저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할 거다. 향후 한 1년간은 오히려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일본 정부 부채 비율, 이것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느냐, 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와 관련해 갖고 얘기해 보면 크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왜 일본은 지난 22년 동안 정부 부채가 매년 증가해 왔는데 왜 재정위기로 발전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일본 GDP를 두고 성장률이 낮으니까 잃어버리는 10년, 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GDP만 가지고 얘기할 성질은 아니다. 왜 그러냐? 2015년부터 2020년 초까지 일본 대학생들은 그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면 마음만 있으면 구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대학생들이 국내에서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일본에서 취업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본 GDP를 문제 삼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기업이 잘 되니까 그 취업이 잘 되잖아요. 또 기업이 잘 되니까 주가가 오르잖아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정부 부채는 그러면 늘리는 방법으로 성공한 거죠. 정부 부채는. 미국도 그런 거는 뭐 일본과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정부 부채 미국 비율이 부채 비율이 110% 됐을 거예요. 원래 상반기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뭐 내일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미국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일본 얘기만 하면, 왜 그러면 일본은 재정위기로 발전 안 했고 경제 전문가들이 달러당 200 내지 300엔까지 일본 엔화 가치가 추락할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8월을 기준으로 강세로 반전됐거든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재정위기는 왜 20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를 한 네 가지로 저희들은 나열하고 싶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 대외자산입니다. 국부펀드가 이제 많이 해외에 나갔어요. 국부펀드랑 하면 일본 그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운용하는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 펀드 있잖아요. 그것도 정부가 운용하니까 그 국부펀드죠. 근데 이 펀드들이 밖에 나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특히 2012년 이후에 많이 벌었어요. 아베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냐 하면 국부펀드나 기관 투자자,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매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국채는 중앙은행에 팔고 이제 현찰을 지은 거죠. 이 현찰을 가지고 유럽 재정위기 발생했잖아요. 그 무렵에, 그죠? 그러면 뭐 채권 가격 큰 폭으로 떨어졌을 거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을 거고, 일본의 입장에는 또 엔 강세 때니까 그 무렵이, 그러니까 아주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일본이 밖에 나가면서 엔화 가치가 그 하락한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관 투자자들과 국부펀드에서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폐 문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도 일본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낮으니까 빌려서라도 투자했을 거예요. 양적 완화 정책 안 했더라도. 그래도 그때 달러 강세거든요. 양적 완화 정책 안 해도.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해외에 투자하더라도 엔화 약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위기가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물가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금리 정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뭐 그거는 상식이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아는 사람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텐데, 일본의 소비세율이요 굉장히 낮아요. 유럽 선진국들은 이 소비세율이 15%에서 25%까지입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이 소비세율은 높습니다. 근데 일본은 8%밖에 안 되니까 유사시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 같은데, 2012년 이후에 이제 일본이 그 중앙은행이 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왜?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 과정이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매수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ETF 시장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부채가 늘었지만은 개인들이나 그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 덕택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지금 일본 국채 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기되면 또 이자 받아요. 그 문제될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 향후 한 5년간도 문제될 것 없다. 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보다 훨씬 높잖아요. 지금도 238%니까. 그럼 250%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 그런데 미국의 정부 부채 100% 조금 넘은 것이 뭐 큰 문제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설득력 있나요? 미국 경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미국은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 넘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향후 미국 경제와 관련해가, 그리고 미국 정치와 관련해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